네, 안녕하십니까. 강의 외에는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찍는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도시철도 운전규칙 10강과 철도차량 운전규칙 12강 이렇게 총 22강의 강의를 찍고 편집까지 해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들어주시고 제 개인 메일로 질문도 많이 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모든 메일에 대해서 다 답을 드리진 못했지만 제가 찍는 강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시철도 운전규칙과 철도차량 운전규칙을 완강한 기념으로 간단한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철도차량 운전면허 필기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대다수 분들이 제2종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입교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교시험은 도시철도 운전규칙, 철도차량 운전규칙, 철도안전법 이 세 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강의의 시험을 봐서 가장 고득점 순으로 인원에 맞게 뽑아서 4개월 정도 필기교육, 실기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기간을 수료를 하면 기본적으로 제2종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런데 이 세 과목 중에서 철도안전법도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도시철도 운전규칙과 철도차량 운전규칙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입교 기간의 시험은 80문제 정도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시험의 구성이 도시철도 운전규칙 20문제, 철도차량 운전규칙 20문제, 철도안전법 20문제 이렇게 총 80문제로 이루어집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 세 개 다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시험을 먼저 치러본 저의 입장으로선 그 중요함의 순서가 좀 다릅니다. 일단 도규와 철규를 하나로 묶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편집한 교재 기준으로 도규와 철규는 글자 간의 간격과 페이지를 최대한 늘리더라도 4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건 정말 강의를 위해서 그리고 필기를 위해서 최대한 글자 간의 간격을 늘리고 여백을 최대한 크게 한 경우입니다. 반면에 철도안전법 같은 경우는 아무리 줄여도 200페이지에서 300페이지가 됩니다. 즉 도규와 철규를 합쳐서 똑같은 40문제인데 도규 철규는 40페이지 정도고 철도안전법은 300페이지 정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같은 노력을 투입을 했을 때 철도안전법을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40페이지 안에서 40문제가 나오는 도규와 철규를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이 말은 철도안전법을 등한시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어차피 공부를 하실 거면 도규와 철규에 좀 더 비중을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규도 그렇고 철규도 그렇고 굉장히 세세하게 이것까지 외워야 되나 싶은 것들도 축약어들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철도안전법은 양이 너무 많아서 모든 세세한 부분을 축약어를 만들어서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강의가 50강의가 될지 100강의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간단히 봐도 도규와 철규를 합친 것보다 철도안전법이 약 7, 8배 가량 분량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철도안전법을 축약어를 사용해서 다 만들어 드리겠어요. 그건 저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우시는 입장에서도 훨씬 비효율적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정규 분포표가 있다고 치면 도규와 철규는 이 영역에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도규와 철규라는 말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부터 가장 공을 들여서 공부를 하시는 게 합격하는 게 훨씬 쉬울 겁니다. 반면에 철도안전법 같은 경우는 여기에요. 잘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양도 많은 끄트머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40문제나 나오기 때문에 등한시할 수는 없지만 도규와 철규에 비해서는 양이 많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규와 철규를 철도안전법보다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도규와 철규를 굉장히 세세하게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을 다 일일이 떠먹여 드렸기 때문에 입교 시험을 기준으로 할 때 도규 19문제, 철규 19문제, 철도안전법 30개 초반 정도만 맞추시면 그 어떤 면허 교육기관도 합격선을 넘으실 수 있을 겁니다. 도규와 철규를 한두 개 틀리는 게 가능하냐고 물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차피 도규와 철규는
4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시험에 나올 부분들은 다 알려드렸어요. 그걸 착실하게 공부만 하셔도 사실 틀리실 게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틀린다고 얘기한 한두 개도 아마 실수로 틀리실 거예요. 그래서 철도안전법보다 도교와 철교를 좀 더 비중을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 제가 도교와 철교 강의를 거치면서 저 나름대로의 연구를 해서 여러 가지 축약어들을 많이 만들어 드렸어요. 특히 도교와 철교가 비교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도교와 철교를 나누어서 조금 비교가 되게 축약어들을 많이 만들어 드렸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냐면 저는 어쨌든 면허 교육기관을 수료를 하고 면허도 필기와 실기를 한 번에 통과를 했고, 그리고 운이 좋아서 공기업 첫 시험에 합격을 해서 OJT까지 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과정을 봤을 때 면허 교육기관을 생각해 보면 면허 교육기관에 들어가기 위해서 1에서 2개월 정도를 철도 관련법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면 4개월 정도 면허 교육기관에서 필기와 실기를 공부를 합니다. 면허 교육기관에서 배우는 과목은 총 5과목입니다. 도교와 철교, 철도안전법이 포함되는 철도 관련법, 도시철도 시스템 및 일반, 전기동차 구조 및 기능, 운전이론, 비상시 조치, 이렇게 4과목인데 지금 철도안전법 같은 경우는 면허교육기관 입교 시에 공부를 하시고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철도를 전공한 분이 아니고서야 나머지 과목은 처음 보는 과목들일 거예요. 내용도 생소하고요. 그리고 4개월 동안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고등학생처럼 공부하게 될 텐데 막상 입교를 하시면 나머지 4과목을 하시느라 철도 관련법을 보실 시간이 없으실 거예요. 매일마다 배우는 걸 복습하기도 바쁘실 거고요. 또 집에 오면 피곤하니까 쉬시는데 급급하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 법을 그냥 막무가내로 외우시면 4개월 후에 법이 머릿속에서 다 날아가서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4개월 동안 법을 한 번도 못 보시고 수료를 하시는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나머지가 너무 빡세요, 솔직히. 다 생소하고, 그리고 입교 기간이 집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가는데 한두 시간 걸리시는 분들은 그것만으로도 체력이 바닥나셔서 관련 법들을 볼 시간이 없으실 거기 때문에 지금 잘하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만들어드렸던 동력차의 연결 위치, 열차의 운전 위치, 열차의 운전 방향 지정 같은 축약어들을 그냥 외워지네? 라고 해서 입교 시험을 통과해버리면 4개월 동안 그런 지식들이 다 없어지면서 나중에 면허 필기, 철도 관련법을 공부하실 때 또 다시 그걸 다 외우셔야 돼요. 반면에 지금 축약어들을 만들어 두면 4개월 후, 5개월 후에 법을 다시 처음 보더라도 열차의 운전 위치 라고 하면 전차선 3고장, 시차 시험장, 무전이라는 게 떠오르면 아예 처음 다시 보는 것보다 3, 4배는 시간도 빠르고요. 기억도 잘 나실 거고요. 다른 과목들을 공부할 때도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저는 그 과정들을 다 겪었기 때문에 조금 무리해서라도 도교와 철교에서는 축약어들을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지금 잘 해두시면 면허 교육기관을 수료하고 난 후에 면허 필기를 준비하시는 게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철도 관련법을 공부하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저의 도시철도 운전규칙과 철도차량 운전규칙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종종 백지를 한 장 내놓고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축약어들을 그대로 써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진도를 나가면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축약어들을 계속 누적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철도차량 운전규칙에서는 도시철도 운전규칙의 축약어들과 비교를 해서 계속 누적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고요. 그래서 그걸 백지를 내놓고 계속 써보셔야 됩니다. 또한 축약어에서는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제가 형광펜을 그어가면서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단어들은 그냥 통째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단어를 바꿔서 낸다거나 아니면 한두 글자만 바꿔서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틀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단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철도 사고를 운전사고로 낸다거나 아니면 단선 운전을 복선 운전으로 낸다거나, 이런 단어에 대한 문제는 공부를 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그 단어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도교와 철교를 다 쌓아나가시다 보면 시험에서 굉장히 수월하실 겁니다. 또한 문제풀이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신 분도 계셨어요. 어떤 문제를 풀면 되냐라고 개인적으로 메일을 주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제는 가장 최신의 문제를 푸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제가 철도안전법을 편집하는 중인데 철도안전법이 2025년 1월
31% 개정이 됐어요. 그렇단 얘기는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25년 1월 30일 이전에 나온 문제들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입교시험도 그렇고 면허 필기시험에서의 철도 관련법도 그렇고 개정이 되면, 그것도 눈에 띄게 개정이 되면 그 부분을 시험에 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면허교육기관의 입교시험에서 원래는 유관이라는 표현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게 중간에 맨눈이라는 단어로 바뀌어버려요. 근데 이거를 다음 시험에 바로 낸 적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유관이나 맨눈이나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시험 자체가 법에 대한 내용이라서 법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같은 단어로 막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시험에 바로 맨눈이란 단어로 냈더라고요. 그때까지 나온 시중의 문제집을 풀었다면 당연히 유관이 맞는 줄 알고 못 찾았을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세계의 철도 관련법 자체가 굉장히 개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최신의 문제집을 푸셔야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개정이 될 때마다 바로바로 새로운 버전의 문제집들을 내는 출판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찍어낼 때 최소한의 찍어야 되는 분량이 있거든요. 그 분량을 다 팔지 못하고 새로운 책을 찍어내게 되면 기존의 책들은 다 재고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25년 1월 30일자로 개정된 철도안전법을 온전히 반영하는 문제집도 시중에는 없을 겁니다. 따라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규정이 바뀔 때마다 법제처에 들어가시면 어느 부분이 바뀌었는지 다 뜨거든요. 그 바뀐 것들을 프린트하셔서 문제를 볼 때마다 얘가 바뀐 건지 안 바뀐 건지 체크를 하시면서 푸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면허 교육기관에 입교 전후로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도시철도 운전규칙, 철도차량 운전규칙, 철도안전법을 공부를 하셔서 면허 교육기관 중 한 곳에 입교를 확정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면허 교육기관에서 배울 이 5가지의 과목 중에 운전 이론을 미리 공부해 두시길 권유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면허 교육기관에서 합격 통보를 받으시면 짧게는 2, 3주, 길게는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다른 걸 아시지 마시고 운전 이론을 미리 공부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운전 이론 표준 교재는 네이버에 TS 한국교통안전공단을 검색하시면 철도 차량 운전면허 탭이 있습니다. 이 탭에 맨 밑에 가셔서 자료실을 선택하시면 말씀드렸던 5과목에 대한 표준 교재가 나옵니다. 이 표준 교재를 가지고 면허 교육기관에서 4개월간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 공부한 걸 바탕으로 제2종 철도차량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이론 표준 교재를 받으시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대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목을 미리 공부하는 걸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도시철도 시스템 및 일반은 주로 외우는 게 많아요. 여러 가지 차의 재원이라거나 아니면 구조물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외우는 암기 과목에 가깝고요. 그리고 전기동차 구조 및 기능은 암기를 기반으로 한 이해를 좀 더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 2과목은 철도 쪽의 지식을 많이 요하게 됩니다. 물론 표준 교재가 생각보다 잘 돼 있기 때문에 미리 읽어보셔도 되지만 굳이 그러는 걸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냥 가셔서 천천히 수업을 들으면서 철도 쪽의 용어와 이론들을 학습하시면 크게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되는 과목이에요. 근데 운전이론 같은 경우는 철도나 열차의 지식과는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굳이 따지면 계산을 하는 전기나 물리 쪽을 좀 더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전기의 내용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공기업 입사하실 때 공부하셔야 되는 전기 전공과도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공부하셔야 되는 게 운전 이론입니다. 그리고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교 전에는 운전 이론을 그냥 한번 편하게 읽어보시고 입교하시는 것만으로도 많이 수월하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재작년 전까지는 면허 교육기관에서 4개월 동안 수료를 하셔야 면허 필기와 실기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재작년부터 면허 교육기관 수료를 하지 않더라도 면허 필기만 먼저 볼 수 있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즉 면허 교육기관에 입교를 하지 않더라도 면허 필기만은
먼저 볼 수 있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이런 바뀐 규정의 의도가 뭐냐면 수험자 입장에서 이 전체적인 과정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를 미리 체험해 보라고 면허 필기만 딸 수 있게 만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면허 필기를 봤는데 이 과정이 자기한테 맞지 않는다거나 너무 어려워서 통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면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교육기관 입교 전에 면허 필기부터 따는 게 어떠냐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말 비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비효율적이에요. 면허 교육기관에서 배우는 게 필기와 실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필기에서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 고등학생처럼 하루에 10시간 가까이 앉아서 이런 5과목을 배우면서 철도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실기로 실습을 할 때 배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5과목이 실기에 적용되는 게 많고요. 실기를 하면서 이 5과목의 내용들을 체화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필기에는 비상시 조치라는 과목이 있는데 면허 교육기관을 수료한 입장에서 비상시 조치를 따로 공부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비상시 조치는 글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실기를 하면서 익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비상시 조치 표준교재를 글로 거의 공부하지 않았음에도 제 이종철도 차량 운전면허 필기에서 비상시 조치 과목을 거의 8, 90점 이상 받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비상시 조치는 글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실기로 공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실기의 과정 없이 그냥 입교 전에 비상시 조치를 글로 공부하려고 하면 너무 비효율적이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이걸 교육기관에 입교하고 나서 비상시 조치를 공부하게 되면 정말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게 비상시 조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목이 5과목에서 비상시 조치는 따로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면 몸으로 익히는 게 비상시 조치라서 그래요. 어차피 교육기관에 입교를 하셔서 면허를 따시고 취업을 하실 거라면 굳이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음으로 면허 교육기관 선택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기관은 한 13개 정도의 교육기관이 있어요. 공기업 산하기관도 있고요. 아니면 대학으로 위탁을 해서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이 13개 정도의 기관이 있는데 어느 교육기관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기관에서 4개월 동안 배우는데 등록비만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들어가요. 이 600만 원의 수업비로 4개월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타 지방의 교육기관에만 합격을 해서 그 교육기관에만 가게 되면 추가로 자취비와 기타 부대 비용으로 4개월 동안 400만 원이 더 듭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수료를 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 필기시험을 봐야 됩니다. 필기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실기시험 연습을 해야 되는데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장비가 면허 교육기관에 있을 거잖아요. 그 면허 교육기관에 있는 실기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 가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4개월이 아니라 6개월, 7개월을 타지에서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적으면 1000만 원, 많으면 1500만 원까지도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리가 무시 못할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실기 장비에 대한 내용인데 실기 장비를 저희는 PTS, FTS라고 합니다. 실기를 준비하실 때는 PTS, FTS라는 시뮬레이션 장비 안에서 실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초반 2개월 정도는 필기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남은 2개월 정도는 실기 장비를 타시면서 실기를 익히시게 됩니다. 면허 교육기관을 수료를 합니다. 근데 면허 필기를 합격하시게 되면 면허 교육기관을 수료했다고 해서 다시 안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수료는 했고 과정은 다 끝났지만 면허 교육기관에 다시 가셔서 이번에는 실기를 복습하면서 면허 실기 시험을 공부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면허 실기를 익히는 2개월이 끝이 아니라 정말 면허 시험을 치르기 위한 실기 준비를 하는 이 기간이 존재합니다. 면허 실기를 집안에서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장비가 있어야지 실기를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에 다시 가서 장비를 사용하면서 면허 실기를 대비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대부분의 기간이 수료 전에는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이 2개월 동안은 PTS와 FTS를 사용하게 해줍니다. 근데 수료를 한 후에는 이제 다음 기수가 입교를 하게 되는데 이 다음 기수가 필기 과정이 다 끝나게 되면 실기를 타기 시작해야 되는데 전 기수들에게 잘 태워주지 않는 면허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정말 원칙적으로만 보면 교육생들이 수료한 후에는 태워줄 의무가 없습니다. 수료 전에
PTS와 FTS를 시험에 합격할 정도로 공부해둬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사실상 그게 좀 힘들기 때문에 수료 후에도 사용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료 후에도 실기 장비를 잘 사용하게 해주는지 이 또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료 후에 실기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교육기관은 가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실기가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만 감을 놓치면 시험에서 탈락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거기다 갈수록 점점 실기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실기 장비를 많이 사용하면서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적당히 알아보신 후에 면허교육기관 시험을 치시고 입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강의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제가 도시철도 운전규칙과 철도차량 운전규칙 두 강의를 각각 10강, 12강씩 찍고 업로드를 했습니다. 다음 강의는 아마 철도안전법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철도안전법 강의 내용이 교재만 200페이지에서 30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단기간에 잘 전달할 수 있을지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시철도운전규칙, 철도차량 운전규칙에서처럼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이냐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철도안전법 역시 가장 큰 포커스는 시험 합격의 최우선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철도에 대한 내용이나 법에 대한 내용을 알고 이해하는 것보다 그 내용이 시험에 나오냐 나오지 않느냐를 고민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철도안전법 강의를 할 때도 법에 대한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이게 시험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초점을 맞추고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까지 짧게 도교와 철교 완강 기념 Q&A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까지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